7월 27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휴일은 다가오고 휴가는 다가오는데 공부는 해야 되고 지금 막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적어 놓을게요. 급할수록 천천히. 천천히인데 잘 꼼꼼하게. 그렇죠? 지금 보면 마음이 급할 때예요. 사실 2달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막 덥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개론, 법규 다 리뷰하시면서 끝내 놓으시고 국사 천천히 그렇지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마음만 급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진도만 때우려고 막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진도만 막 해. 그냥 설렁설렁 막 진도만 하고 딱 9월달 가면 아우 나 그때 시간 있을 적에 좀 더 꼼꼼히 할 걸, 정확히 보고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자꾸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공부를 어차피 셀프로 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외우는 거는 제 수업은 듣고 뭐 이렇더라도 집에서 혼자 하셔야죠. 뭐 집이건 뭐 어디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토리를 짜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가이드라인 밑그림에 덧붙여서 이해가 쉽게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고려 부분은 국사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446페이지. 지난 시간에 금의 건국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세기별로 침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세기 어느 족이 침입했어. 12세기 어느 족이 침입해서 침입하기 전에 대패해서 다시 병력을 만들어서 동북구성을 개척했어. 이제 13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3세기부터 지금 2번 고려 후기의 대외관계 몽고 놓으면 몽고와의 침입과 항전부터 나와요. 굉장히 이제 지독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의 역사.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말 다시 서지 못할 정도로 데미지가 심하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사실 침입의 역사인 거죠. 먼저 치진 않았었으니까 고려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려 부분은 거의 문제 날 부분이요. 제가 얘기했죠. 거의 고려 부분의 문제 날 부분은 전쟁, 침입의 순서들 꼭 나와요. 침입, 어느 족이 언제, 그리고 누가 또 침입을 당하면 또 불세출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 이때 헷갈리게 여진 정벌을 하는데 서희 장군이 나와. 거란 군을 막아냈는데 윤관이 나와. 이거 맞나요?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속성 있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 족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족이 살아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 그런 다음에 원의 지금 중요하게 문제 나올 부분이 원의 침입, 몽고의 침입, 그 다음에 삼별초 나와. 삼별초 나온 다음에 또 무너질 대로 무너져. 그 다음에 이제 충자돌림의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자돌림의 왕들이 제위했을 때 어떤 순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제도, 정치제도는 어땠고 백성들의 삶은 어땠고 어디 또 전쟁의 징발을 당했고 뭐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만 똑 떼어서 외우시면요 문제에는 연속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 순으로 나와요. 여기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고려에서 문제 나올 부분은 또 뭐 있어요? 토지제도,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요, 변화한 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면 고려가에서 뭐가 변화했어? 정치제도 변화했어요. 어디에 비해서? 신라시대에 비해서 정치제도가 변했어.
그리고 지방 행정이 어떻게 변했어. 이런 것들. 변화하는 거는 항상 문제에 나올 소지가 높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시되 흐름을 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2시간 후에 뭐 개론 자원을 할 적에 자원은 물론 문화자원 할 적에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구 막 내가 자연을 몰랐다고 해서 문화를 모를 이유는 없어. 하지만 지금 윤관을 모르면 지금 앞으로 나올 다루가치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지금 역사의 연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있는데 지금 금까지 나왔어. 이제 몽고가 침입돼. 제가 저번 시간에 총 6차례지만 연도별로 보면 뭐 두서 없어요. 그냥 막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야. 연도별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입의 역사는 거의 29년에서 30년 정도고 그 다음에 조약 맺은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 그래서 보면 거의 40년을 몽고 원에게 시달렸던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말이 40년이죠. 강산이 4번 변하죠. 정말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우리들이 보기에 진짜 버티신 거예요. 견뎌서 40년을 버티고 견뎠다는 건요. 정말로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13세기 항전이 나와. 그러면 13세기라고 제가 일부러 적어 놓은 건 11세기, 12세기, 13세기로 이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국사예요. 그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러셔서 특히 6차례 몇 년도에 다 침입을 했지만 첫 번째 침입, 그 다음에 재침입, 그리고 6차 때 특히 유명한 싸움들, 막아낸 역사들이 시작돼요. 충주, 다인철소, 그 다음에 처인성, 처인성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관에 가면 처인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처인성에서 왜냐면 군민, 사병, 최씨 정권을 옹호하는 사병들이 그걸 막아낸 게 아니야. 노비, 천민, 농민 이런 분들이 그 침입을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문제 많이 나온 것들이 처인성, 다인철소, 충주 싸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정권은 뭐예요? 무신 정권은 뭐 했냐 이거야. 강화도 천도했어. 그 와중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또 꽃피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 자주 나는 건 또 뭐 있어요? 얼마나 이 침입으로 인해서 소실이 많이 일어났냐. 그리고 어떻게 막아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흐름대로 침입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재침입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삼별초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 이렇게 해서 또 어디예요? 격전지, 근거지를 옮기면서 결국은 삼별초도 진압당해. 하지만 그 대몽 항쟁 의식은 길이 길일만 해.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하나하나 쌓아야 돼요. 그냥 단지 삼별초 어디에서 어디 옮겼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국사 공부하실 적에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개론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개론은 또 어떤 게 핵심이야? 비교하셔야 돼. 비교하고 개념 정확히 외우고 이해해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국사 같은 경우 용어 나오죠. 근데 용어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굉장히 더 의미가 깊단 말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고려 몽고군이 원이 침입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몽고와 고려의 연합으로 거란족을 격퇴했어요. 이것이 1216년에 고려를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란족이 쫓겨났단 말이야. 그래갖고 계속 나온 거예요. 몽고 원한테 밀려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려에서 또 압박을 가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란족을 연합으로, 여몽 연합으로 거란족을 격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강동의 역이에요. 강동성에서 격퇴했기 때문에 강동의 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1219년이에요.
그러면 몽고가 볼 적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란이 니네 고려 침입했는데 우리가 가서 같이 뭐 연합으로 했건 어쨌건 우리 저기 뭐야 우리가 막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 조공 바쳐. 그래서 조공을 바치라는 압박이 가하게 된 거예요. 압박을. 그러면 몽고의 가증한 곡물 요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곡물 요구하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과다해. 너무 과다하니까 안 줬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뭐 나지도 않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비단 뭐 이런 것도 뭐 기본으로 그냥 달라 하고 그리고 뭐 매도 달라. 왜냐면 그때 고려에 매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독수리. 따로 나중에 충렬왕 때는 응방이라고 해서 매를 관리하는 관청도 또 설치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매가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무형유산에 매도 들어가. 그쵸? 그건 이제 우리 공부해야 돼. 그 정도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중에 곡물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줄 수 없죠. 그런 와중에 몽고 사신 저고요가 압록강 주변에서 피살을 당해요. 그런데 몽고에서 보기에는 누가 고려에서 와서 피살을 시켰다는 거야. 누가 제거를 했다는 거야. 그것을 빌미로 이제 몽고의 첫 침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3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몽고가 그냥 쳐들어와서 뭐 곡물 요구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거란족을 연합으로 격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 얘기가 자꾸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란은 몇 세기부터 있었어? 그 전부터 있었죠. 거란이 또 어느 나라 멸망시켜서 어느 왕이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굉장히. 그쵸? 어느 나라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나자 또 그 나라의 계승국이라고 자부하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거란족을 굉장히 싫어했어. 이 거란족이 그냥 살아남다가 어떻게 돼? 11세기에는 결국은 또 고려도 쳐들어왔어. 그러다가 또 계속 질기게 살아남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원에 쫓겨서 강동까지 와서 여몽연합으로 격퇴당하면서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역사는 그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어떤 족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족이 없어졌다고 해서 딴 족이 우리 괴롭히는 딴 족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족이 없어지면 또 딴 족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몽고도 거란족 격퇴 후에 이제 과중한 곡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 않았어. 이거 다 어떻게 그 수요를 맞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침입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첫 침입 때요. 초조 대장경이 소실돼요. 이제 대장경 얘기 나올 건데 초조 대장경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 보면 대장경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대장경도 마찬가지야. 대장경도 지금의 합천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제조대장경이야. 맨 마지막 8만 대장경. 초조 있고 그 다음에 속장경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인 8만 대장경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몽고의 첫 침입 때 초조 대장경이 소실당해요. 또 해야지 어떻게. 이건 이제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몽고 장수 살리타가 침입해요. 이 사람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침입하거든. 그래서 박서가 귀주성에서 승리해요. 구주라고도 하고 귀주라기도 하죠.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박서가 귀주에서 승리는 해. 그런데 개경 포위당하자 몽고의 요청대로 일단 고려는 몽고와 강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고려의 외교술이에요. 고려는 힘이 강하지 못했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서희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냥 주고 말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야. 그런데 고려의 또 장점이 이거야. 외교술이에요. 고려는 실리 외교를 추구했어요. 그냥 무조건 부딪혀서 그냥 뭐 깨지고 무너지고 이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줘. 그래. 그쵸?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와서는 뭐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싸우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보자면 실리 외교, 고려의
정치 외교는 실리 외교 쪽이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지 않아. 그래, 일단 강화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 중요해요. 1차 침입 때 다루같이 설치해요. 그리고 또 막대한 공무를 요구하죠. 살리타이가 철군하면서 서경, 그 다음에 북계에 설치하는 거예요. 다루가치를. 아, 다루가치? 아무리 고려 때 역사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요, 다루가치는 기억하실 거예요. 파견 관리죠. 근데 무슨 파견 관리냐 이거야. 제가 이제 뭐 다루가치가 어떤 역할을 하나 이것까진 제가 교재에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에서 파견했다는 건 원의 뜻대로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곡물도 징수해, 내정 간섭해, 그 다음에 원나라 관군이나 일반인들과 고려인이 무슨 분쟁에 휘말리면 또 막 그것도 분쟁 뭐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또 고려인도 압박해. 그쵸? 여러 가지 일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에 또 죄를 지은 고려인도 또 송환시키고, 다루가치는 어때요? 몽고의 수단이에요. 몽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고는 지금 유목민이에요. 북방 유목민인데 생각해 보세요. 유럽을 막 제패하고 몽고군이 지난 자리는 풀 한 포기도 안 나. 다 재만 남아. 물론 그들의 기병술이 있죠. 말을 굉장히 잘 타.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병법을 썼는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굉장히 다른 군대, 유럽인들이 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병법을 많이 썼던 그 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점령해. 유럽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점령하고 나서 관리하고 압박하고 수탈하는 게 중요하죠. 이 다루가치를 점령지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관리하고 감시하고 압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몽고의 수단이었어요. 이민족, 그들이 보는 이민족을 관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효율적일 수 있죠. 이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몽고 정권이 다 거기 가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유럽 가갖고 다 관리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썼던 거예요. 전술 전략을. 그래서 곡물 징수했죠. 고려를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파견한 관리로서 어떻게 해요? 원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내정 간섭을 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루같이 설치했어. 그러면 다루가 뭐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루는요, 진압하다예요. 그러면 가치는 뭐야? 가치요? 가는요, 명사어미. 그쵸? 그리고 그러면 치는 뭐야? 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진압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을 파견해서 원나라가 몽고족이 진압한 곳에 점령지를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압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전권을 쥐고선 다 흔드니까. 그렇죠? 다루같이 설치하고 막대한 곡물 요구했어요. 그런 다음에도 곡물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된 침입이 1232년에 일어났어요. 요거 꼭 체크하셔서 이러이러 됐어. 근데 이때 2차 침입이죠. 2차 침입 때 최후 정권이에요. 최충원의 아들. 그러면 나 기억이 안 나. 최후 정권.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43페이지 다시 보시면 되죠. 맨 밑에.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야. 그 다음에 최항이야. 그 다음에 최의야. 그쵸? 최우가 이젠 어떻게 돼? 몽고가 재침입, 2차 침입할 적에 1232년에 어떻게 돼요? 강화도로 천도하게 돼요. 강화도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강화도 만이산 있어요. 진짜 뭐 우리나라 민족의 얼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한 요새예요. 그래서 특히나 수군에 약한, 물에 약한 몽고군한테는 도망치기 굉장히 쉬운 요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촌도 많이 하셨죠. 거기서 버티신 거예요. 거기서 20년 막 버티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천도해. 그리고 전쟁에 대비하면서 살리타가 재침입하였으나 이때는 어떻게 돼요?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산성이나 그리고 어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섬, 해도로 뭐해? 입보하거나 입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피신해라 이거야.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성으로 모여야죠. 그러면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 몽고군도 막아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최씨 정권이 징수하는 세금도 내야 돼.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중고에 시달렸었어요. 그래서 보면 재침입했어. 최후 정권은 벌써 강화도로 천도했어. 그럼 나머지 이분들은 어떻게 돼? 백성들은 천민도 있고 그 중에서 2차 침입 때 가장 유명한 물리쳤던 성이 지금 처인성이에요. 용인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처인성. 그러면 처인 같은 경우는 1차 침입 때는 한번 이제 보세요. 몽고 1차 침입 때는 구주성에서 아까 박서가 침입했어. 그래서 이때는 농민과 주진군의 자발적인 방어로 일단 막아냈었어요. 그럼 2차는 어떻게? 처인성 전투 가장 중요해요. 처인성은요. 부곡이에요. 부곡이 뭐지? 부곡하와 이런 거 아니야. 그쵸? 뭐예요? 부곡민은 우리가 기억해보세요. 향소 부곡민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뭐 하는 곳이에요?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민보다도 더 심한 대우를 받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한 사회적 압박을 많이 받는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용인에 누가? 김윤우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처인성으로 피난 갔다가 제가 이제 요 얘기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쳐들어오는 몽고군을 어떻게 해요? 매복해 있다가 살리타를 명중시켜서 죽였단 말이에요. 제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인성 전투가 굉장히 지금도 유명하고 고려의 대표적인 전투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김윤우 같은 경우는 이것이 1232년이죠. 근데 김윤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벼슬을 나라에서 하살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이분은 방호 별감 지내서 별감식으로. 왜냐면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쏜 화살에 죽진 않았어. 그냥 그 비화살 있잖아요. 마구 쏘는 중에 몽고 장수가 사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같이 가서 매복해 있어서 적군을 무찌르긴 했지만 내 화살에 쏜 것 같지는 내가 그때 화살도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나는 장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별감으로 벼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양심적이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또 겸손한 분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처인성 같은 경우는 부곡민이 이겨낸 전투였어요. 그리고 살리타 사살했죠. 몽고군이 그러면서 퇴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2차 침입이에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런데 이제 제가 1차, 2차는 놓고요. 3차, 4차 막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1차는 어땠고 대표적인 1차, 2차는 이렇지만 3차, 4차 막 이것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몽고군이 침입한 6차는 조금 중요해요. 제가 6차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다인철소 얘기 나와요. 충주 쪽에. 이것이 6차예요. 6차는 다인철소 같은 경우는 소 들어가네? 아까는 부곡민인데 소는 뭐예요? 향소 부곡 중에 소야. 그러면 철이 들어가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철소, 무슨 묵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수공업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 사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다인철소 지금 충주 쪽에. 여기서 운명의 장난인지 1253년에 충주성이 있었는데 그때 처인성 전투 때 있던 김윤후가
기억하시죠? 즉 바로 전에 얘기했던 승려가 방호별감이 돼서 거길 또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침입이 막 어려웠어. 그리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냥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김윤우가 노비 문서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갖고 와서 거기서 불살랐어요. 이 싸움만 이기면 다 이거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 목숨을 다해 전투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철소 그리고 처인성 이분들 다 부고 소민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화도로 천도했을 당시 최씨 정권이 천도했을 당시와 비교해서 보면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막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비교가 되시죠, 이제? 그러셔서 소민들 1차 중요한 전투가 1차, 2차, 그 다음에 6차 정도예요. 한번 보세요. 거듭된 침입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민중들의 끈질긴 항쟁. 그래서 이제 막 세세하게 3차는 어땠어요? 4차인데 이렇게까지는 여러분이 기억 안 하셔도 6차 정도까지 왔는데 이렇게 향소 부공민들이 소민, 부공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끈질기게 저항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쟁하셨죠. 그래서 보면 다인철소 같은 경우는 철 관련해서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행정구역인 거죠. 그런데 특수 행정구역이에요. 기억하시죠? 고려 때 본관제도가 생겼어요. 이건 뭐야? 지역사회에 계층을 만들어준 거예요. 고려 정부에서. 계층은 뭐야? 서열을 만들어준 거야. 이 마을은 무슨 씨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긴 충주, 아니면 무슨 여기는 어디야? 용인이야, 뭐, 처인성. 이쪽 본관을 주면서 무슨 김씨, 무슨 씨, 이렇게 되는 거야. 본관 제도가 고려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요새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슨 본관이 어디에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본관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전에 고려 때부터 생긴 그 지역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인철소 같은 경우는 철을 만드는 철을 원료로 하는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민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셔서 지금 보면 몽고는 40년간 여러 차례 침입, 그러니까 싸움의 전투의 역사는 30년, 29년, 30년 정도고요. 그 뒤에 또 10년이 흘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0년 정도 몽고와 계속 대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또 다음 드릴게요. 여러 차례 침입하였으나 일반 민중들이 특히 노비와 부곡민들까지 산성과 섬을 거점으로 전투함으로써 곳곳에서 승리하였다. 여기서 보면 충주 다인철소는 1254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인 부곡은 뭐예요? 1232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몽고와 강화가 이루어져요. 강화 보세요. 1270년이에요. 완전히 종지부 찍힌 게 1270년이에요. 그러면 1270년 하면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100년 전에 무신 정권이 탄생했어요. 1270년에 무신 정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온건파가 득세고 최희가 피살했어. 최희? 아까 최우, 뭐 최항, 최의, 그쵸? 그 최희예요. 그 최희가 피살되면서 무신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이분들 참 오래 가셨죠. 4대인데 60년간. 이 60년, 근데 보면 그 외척 세력이나 이런 무신 정권 보면 거의 맥시멈이 60년 같아. 나중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 공부할 때 보면요. 거기서도 또 조선 말에 또 외척 세력들이 나오면서 조선의 체질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도 거의 6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60년을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면 이것이 그 세도 정치, 무신 세도의 외척 세도, 무신 세도의 맥시멈이 60년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1258년에 붕괴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개경에 환도하여 그런데 이상하다. 1258년에 무신 정권이 붕괴됐는데 왜 원종은 개경에 환도하여 원종은 몽고와 화해하고 굴복한 게 1270년인가? 그런 거 보면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뭐 적으시면 돼요. 1260년에 이 원종이
태자였을 때요. 원종은 이제 나중에 원종이 된 것이고요. 1260년에 태자 전이 부왕을 대신해서 입조한다는 전제, 몽고에 입조했어요. 기억하시죠? 친조가 있고 입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로 볼 적엔, 고려로 볼 적엔 좋은 말은 아니야. 우리나라 왕이, 고려 왕이 원에 가서 몽고족한테 인사하고 뭐 얘기 좀 듣고 이렇게 오는 게 친조야. 아름답지 못하잖아. 그쵸? 입조는 뭐예요? 태자가 가는 거예요. 이제 태자가 다 명칭도 격하가 될 거예요. 태자가 이제 세자가 돼.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선시대도 뭐예요? 조선시대는 4대 정책이었거든. 누구한테? 명한테. 명나라, 청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자라는 말은 거의 언제? 고려, 중기 뭐 이럴 때까지 태자였어. 그 다음에 이제 세자로 바뀌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원종이 훗날 원종이 되는 태자 전이 어떻게 돼요? 1260년에 몽고에 입조해요. 그러면서 30년간의 몽고와의 전쟁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종결되죠. 그런데 그때까지 해도 출륙환도 하지 않았어. 출륙환도는 뭐야? 강화도를 나와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개성으로.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무신 정권이 살아있거든. 그때 한번 그러면 다시 443페이지 보세요. 최희가 1258년에 제거당했어. 그 다음에 김준이 잡았어. 김준이 1268년까지 계속 무신 정권을 이어온 거야. 최씨 무신 정권만 붕괴된 것이지 무신 정권이 붕괴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김준이 잡고 그를 또 김준은 또 뭐 노비 출신이었죠. 한번 저번 시간에 얘기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제거한 자가 이면이야. 이면 부자가 또 끝으로 이면 부자를 끝으로 1270년에 다 붕괴됐죠. 완전히 붕괴된 게 1271년이에요. 그러니까 1270년에 임유무가 살해당하면서 무신 정권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원종이 출륙환도를 해. 출륙환도 다시 예쁘게 써드릴게요. 그쵸?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투쟁? 원종과 삼별초. 그때까지 삼별초 남아있었어. 그럼 삼별초가 무슨 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원래는 도둑 잡는 야별초에서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되면서 신의군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성이 됐어. 그러다가 결국 초기에는 몽고군하고 대항도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최씨 무신 정권의 뭐예요? 사병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돼? 원종은 원나라에 가서 입조한 원종이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돼? 삼별초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별초는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별초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원종이 도대체 삼별초가 누구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명부를 입수하게 돼요. 그러면 삼별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론 촉이 하고 그들이 누구를 섬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삼별초 같은 경우는 그 명부가 입수가 됨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돼? 대몽항쟁으로 돌아버리는 거죠. 노선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70년도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그러면 몽고 강화가 그래서 다시 5번의 몽고 강화로 보세요. 대몽 강화론이 대두돼요. 대몽 강화론이 뭐야? 이제 몽고랑 잘 지내자. 이제 이거 그만하자. 무신 정권도 없어졌는데 이거 뭐 계속 할 필요가 뭐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 전부터 이제 대몽 강화가 이루어지죠. 강화론이 나오면서 출륙 입조 약조하고 그 다음에 개경에 한도하여 원종은 몽고하여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 1270년이에요. 그러니까 입조한 것이 1259년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십몇 년이 흐른 거야. 그래서 결국은 1270년에 무신정권이 붕괴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원나라하고 강화가 성립이 된 거예요. 완전한 강화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 버텼단 말이야. 강화에서. 그러면 삼별초의 대명항쟁 보세요.
개경환도에 반발했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배중손이 강화도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강화도에 있을 적에요. 진도라는 곳에 이미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도를 강화도에서 떠날 적에 몇 달이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와중에도 배를 다 마련해서 진도에 이미 다 근거지 마련해서 궁궐도 있었고 아주 그럴듯한 도시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진도 지금도 가보면 그 터들도 남아있고 건물들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 배중손이 반기 들어서 강화도에 근거지를 마련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승하우 온이라는 왕족을 또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진도 가서 그냥 살라고 그러지 못하러 저기 쫓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해. 이유가 있었죠. 특히나 조운을 차단했어. 삼별초가. 어디에 조운? 고려 왕실에 조운. 왜냐하면 조운이 뭐예요? 세금을 걷어서 그것이 각 지역에서 개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차단시켜버린 거야. 이렇게 삼별초가 세력이 클 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굉장히 눈에 가시야. 어떻게 돼? 그러면 계속 사람을 보내야지. 누가? 그 사람이 누구야? 여몽연합군인 거야. 고려의 군사들, 그 다음에 몽고의 군사. 그런데 이들은 또 진도도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계속 수세에 몰려. 왜냐면 그 실질적으로 수군이 싸워서 이긴 적이 별로 없었거든. 그것을 굉장히 잘 이용한 것이 이 삼별초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렇게 되고 결국은 하지만 계속 버티다가 굉장히 근거지가 넓었어요. 경기도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경기도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다가 결국은 진도 강화도에서 어떻게 돼요? 진도로 가서 진도에서 잘 있다가 진도에서 배중손이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진도에 여기 제가 적어놨죠. 용장성이라고. 지금 용장성 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배중손은 전사하고 제거당하면서 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김통정이라는 분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배중손, 김통정이에요. 아,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도 다 삼별초죠. 군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을 다시 규합해서 어떻게 돼요? 1272년에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까지 세력을 다 확장해요. 경기도 연해까지 막 침공을 하고 하니까 어때요? 고려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로, 그러니까 제주도 지금 제가 자꾸 저기 하는데 진도에서 제주도로 간단 말이야. 제주로 가서 지금 보면 제가 그거는 안 넣어놨어요. 뭐냐면 애월읍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애월읍에 항파두리성 여기에 근거지를 마련해서 1272년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연해까지 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고려 정부는 굉장히 아픈 손이죠. 그래서 항전하다가 결국은 제주도에서 함락당해요. 그래서 제주도 지금 보면요. 제주도 목마장도 있고 여러 가지 원나라의 잔해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삼별초 또 그 삼별초를 제거하면서 원나라의 직할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그 역사 프로에서 제주도 가서 여러 가지 그 남아있는 터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갔어. 다 근거지 있었고 그러다가 제주도로 옮겼지만 제주도에서 세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점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몽연합군이 다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별초의 대몽항쟁이 그래요. 고려 무인의 자주성과 강인함을 보여주고 여몽연합군에 대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역사들 보면요. 역사에서 굉장히 침입과 침략의 역사였잖아요. 침략을 당한 역사였잖아요. 그 와중에 빛나는 것이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역사적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도둑 잡는 별초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밤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 무신정권, 무신시대가 가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끝까지 그 대몽항쟁 정신을 이어받아서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아, 저 삼별초 시작은 저렇게 했어. 그렇지만 끝은 또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셔서 요거 보시고 의가 이랬다는 거, 고려 무인의 자주성과 강인함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원나라가 6차까지 세상에 40년간 이렇게 쳐들어왔었어. 침입한 역사 한번 보면 역량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고려가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보세요.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문화재 소실했어. 그래서 대구 부인사 보관한 초조 대장경 아까 몇 년도에 소실됐다고 그랬어요. 1232년에 그러면 1232년은 몇 차 침입? 1차 침입 때. 그쵸? 그리고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 다 소실됐어요. 이것이 1238년이에요. 지금 현재는 황룡사 목탑이 없어요. 차라리 황룡사 목탑이 돌탑이었으면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탑이라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가면 목탑을 막 재현을 해 놓는 거야. CG로. 그쵸? 시뮬레이션으로.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신라의 장육존상.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장육존상. 그리고 황룡사 종도 다 소실됐어요. 사실 이것뿐이겠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유물일 뿐이고 뭐 여러 가지 성들, 집들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부분이 소실이 많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씨 정권의 붕괴와 민심 이탈됐어요. 가혹한 수탈로 농촌 경제가 파탄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몽고군도 막아내야 되는데 최씨 정권이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굉장한 이중고에 시달렸었죠. 그리고 주화파가 득세했어요. 주화파 뭐야? 전쟁을 피하자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바라는 거야, 그냥. 그쵸?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돼. 이거는 또, 왜 조판이 시작됐어? 초조대장경이 소설됐잖아요. 속장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후가 대장도감을 설치하면서 다시 대장경이 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하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뒤에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요거 읽어보시면서 특히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내용을 거의 다 아셔야 돼요. 문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완전 기본이야. 그렇죠? 그러셔서 몽고 침입을 제가 뭐 1시간 걸려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막아냈어. 그러나 결국은 끝은 이렇게 됐어. 이런 것이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 뜬금없이 또 앞으로 14세기 홍건전과 왜고 여기는 또 무슨 적인 거야? 그러면은 기억해 보세요. 거란이야, 여진이야, 몽고야. 그 다음에 홍건적이 나. 홍건적은 또 뭐야? 홍건적 그 다음에 왜구가 나. 그럼 홍건적은 어느 나라야? 일본이야? 왜요? 아니죠. 홍건적도 중국이에요. 대륙에서 일어났어. 근데 왜 홍건적이야? 머리에 빨간 천, 뭐 털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것들을 두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왜 두르고 다녀? 증표죠. 홍건적이란 거. 그래서 일단 보세요.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경상도 해안, 전라도 지역, 개경부군으로 침략해서 개경부군을 침략했다는 건요. 홍건적이 침입했다는 건 거의 수도를 다 덮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민왕은 또 어떻게 돼?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신까지 가요. 그러면 짧게 했지만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개경부군으로 침략하고 이성계 최영의 격퇴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한다. 이것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사실 홍건적이 침입하고 왜구가 침입하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하고 좋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진 일들이 더 앞으로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조선을 개창하는데 또 하나의 또 기반이 된 거야. 무슨 기반이요? 기반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연개소문이 어떻게 정권을 다시 세우고 또 일으키고 끌고 갔는지. 연개소문도요.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전리장성 축조하고 여러 가지 군사를 모으고 이러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뭐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 장군이 무슨 홍건적을 침입을 하라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죠. 역사의 흐름 중에서 홍건적과 왜구를 막아내면서 신흥 세력으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들이 각자 뭐예요? 그 주도 세력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성계, 최영두 다음 페이지요. 격퇴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해요. 이 적들을 격퇴하면서 특히 이성계, 이분은 조선을 개창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신흥 세력으로 부각하게 된 계기가 이런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는 안 적있어요. 제가 이제 전투까지는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 황산 전투, 홍산 전투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셔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황산 전투는 이성계가 지리산의 황산에서 물치른 거예요. 왜구를 격퇴한 거죠. 그것이 1380년이에요. 한번 요거는 뭐 그리 적진 않으셔도 돼요. 특히 중요한 황산, 홍산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홍건적이 누구냐? 원 말기에 백령교도 중심의 미륵종교예요. 이게 농민 반란군이죠. 왜냐하면 원나라 말기에 너무너무 수탈이 심하고 해서 농민들이 살 수가 없었어. 그때 백령교도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을 백년 미륵교도라고도 하죠. 미륵은 뭐야? 미륵불이 다시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특히 이 홍건적 백령교도는요. 여기 미륵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주 백령교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여성 혹은 소외받는 아주 저층의 계층. 여기에서 백령교도는 어때요? 지금 보면 13세기부터 존재한 종교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홍건적 두르고 그 다음에 농민 반란군이 돼서 강남, 허베이성에서 계속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때 홍건적이 침입하면서 1차 침입 때는 모거경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실 이승경이 1359년에 격퇴를 해요. 홍건적이요 1차, 2차로 나뉘어서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때는 심지어 개경이 함락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안동으로 피신을 했는데 왜 안동이었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실, 이성계가 격퇴해요. 1차는 1359년이에요. 그리고 2차는 1361년인데 플러스 1년까지 지속돼요. 그래서 12월에 끝나죠.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 홍건적이 이렇게 침입이 사실 축소될 침입은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 심지어 공민왕이 몽진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안동으로. 안동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안동이 왜 선택됐는지 얘기했을 거예요. 안동이 형세가 굉장히 좋아. 요새처럼 쌓여 있어. 그리고 또 뭐 문인들의 고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지금 관료들이 안동 출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믿고 가는 거죠. 사실 거기서요 정말 나쁜 세력들이 있어서 왕을 또 시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안동으로까지 갔다는 거는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동에서 뭐예요? 노다리 밟기라는 풍속이 생겨요. 노국 대장공주와 공민왕이 계곡을 건너는데 그냥 너무 지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동네 아녀자들이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그 위에 등을 타고 건너셨대요. 그것이 지금 노다리 밟기, 지금 자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안동 대도읍으로 승격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안동에서 과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비들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안동하면 지금도 선비의 고장이잖아요. 이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 갑자기 조선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려 때부터 공민왕 때부터 쌓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홍건적은 2차 침입했어요. 아까 기억하실 거예요. 2차 침입해서 그때 이성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홍건적이 나왔어. 그럼 왜구가 또 침입해야 돼. 왜구는 잠깐 쉬고 할게요. 그러면 홍건적이 이렇게 나왔고 왜구가 나오면 이제 최영이 또 나와야 돼.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최영과 이성계가 얼마나 시등무인 세력으로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특히 최영 같은 경우는 공민왕이 굉장히 신뢰했던 신하였어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뭐 제 특정 드라마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간에 고려 말에 나온, 고려 말을 그리는 그 드라마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죠. 아무튼 간에 공민왕이 최영과 여러 가지, 그리고 우왕까지 이어져.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신돈을 제거하고 공민왕 가면 신돈이 나와야죠. 신돈 제거하면서 최영 불러들이고, 그러면 이성계는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정계에 진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성계 얘기부터 잠깐 쉬고 다시 할게요.